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인적이 드문 숲 어귀에 월윗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흙벽은 매서운 가을바람을 다 막아주지 못해 틈새로 황소바람이 울부짖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안을 밝히는 것은 깜박거리는 작은 등잔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월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깊은 시름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여인은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불을 다루는 손길은 물 흐르듯 섬세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흰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무국,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을 무친 반찬뿐이었지만 그 솜씨는 분명 궁궐 수락안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 마주 앉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이내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출궁궁녀 출궁, 공유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왕의 여자였으면서도 쫓겨났다는 사실은 이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그녀를 재앙의 상징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며칠 뒤 월은 말린 표고버섯과 약초를 담은 광주리를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뻥튀기 소리, 다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월이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잦아들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주변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현감의 아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월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가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애써 말린 버섯과 약초가 흙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현감의 아내가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임금님을 모시던 몸이 쫓겨나서 이 꼴이라니. 쯧쯧. 감히 어느 면목으로 대낮에 장터를 활보하는 게야 재수 없게시리.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월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월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흙이 묻은 약초를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곧시곧한 허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붕을 떠나던 날 피로 맹세한 죽음보다 무거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은 마지막 남은 약초 한 줌을 광주리에 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뒤로 바람의 결이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곡식을 말리는 가을의 스산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의 칼날 같은 바람이 산골짜기를 울부짖으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김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이 흙바닥에서 묵묵히 약초를 줍던 그 꼿꼿하면서도 기이한 침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필시, 필시, 그년이로구나. 그는 이 말을 쳤습니다. 몇 달 전 한양의 높은 분, 바로 박비의 오라비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찾던 사라진 궁녀의 인상착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궁녀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박비의 무서운 비밀을 안고 도망쳤다는 흉흉한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현감 김씨는 본시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만약 월이 그 궁녀가 박비의 약점을 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 바치는 날엔 정승 판서 자리도 꿈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온 산천이 하얗게 얼어붙을 듯 첫눈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쾅쾅쾅 얼어붙은 밤 공기를 찢는 거친 소리가 월의 적막한 초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놀란 월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짝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차가운 눈보라와 함께 현감 김씨가 험악한 인상의 포졸들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년이 이 외딴 곳에 숨어 불온한 자들과 내통한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현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짐승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을 마구잡이로 뒤엎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깨지고 애써 말려둔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아있던 온기마저 차가운 외풍에 금세 식어버렸고 방 안은 흙먼지와 볏짚 부스러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월은 벽의 등을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아궁이 뒤 흙벽 틈새에 숨겨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나으리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현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빼앗아 거칠게 열었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낡은 비단 천 조각에 싼 작은 나무패 하나와 빛바랜 서신 한 통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재물은 어디에 숨겼느냐. 현감이 월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이 재물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월은 대답 대신 그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현감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그는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담이 관할을 능멸해 여봐라. 이 집은 당장 폐쇄한다. 풍기를 물랑케 한 이 여자를 지금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 포졸들은 월을 마당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버선발로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월은 그 와중에도 포졸이 바닥에 던진 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돌아가신 상궁마마와의 마지막 약조였습니다. 나으리, 날씨가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제발. 월이 애원했지만 현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 바아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꽝.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그 위로 관아의 봉인이 나붙었습니다. 월은 순식간에 마지막 남은 거처마저 잃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치 온 세상이 그녀를 삼켜버리려는 듯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울부짖는 눈의 감옥이었습니다. 월은 오직 작은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산 위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현감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월의 얇은 명주 저고리를 금세 적시고 얼려버렸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된 듯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넘기던 상궁마마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님, 약조를 지키지 못. 그의 의식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밭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평온한 죽음의 순간, 희미하게 꺼져가는 시야 속으로 웬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군가 자신의 낡았지만 따뜻한 솜도포를 벗어 월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낯설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월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몹시 가난하고 헬쑥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칠흑같이 맑고 고든 한선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닿습니다. 선비는 눈보라를 뚫고 산 위쪽 더 깊은 곳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은 그의 등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묵향기를 맡으며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월을 데려간 곳은 산중턱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외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하게 온기가 돌았습니다. 방 안은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묵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한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가문의 영모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숨어 지내며 오직 그를 읽고 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마시고 속을 데우시오. 그는 월의 행색이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혹한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사심이나 호기심도 없었기에 월은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월은 뜨거운 찻잔을 든 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서 받아보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화로에 마른 나뭇가지를 더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막이 넘어 옆방에서 민준의 거칠고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의 고통스러운 기침이었습니다. 월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민준의 병세가 악화된 듯 했습니다. 민준의 부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구석에 놓인 마른 산나물과 바닥을 보이는 쌀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민준이 벗어둔 도포가 흠뻑 젖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금 바빠졌습니다. 궁에서 배운 의학과 약선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눈을 헤치고 처마 밑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말라붙은 약초 몇 가지를 더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안에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기롭고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 죽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침 소리에 잠이 깬 민주는 멍하니 월이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물죽인 줄 알았는데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복잡하고도 깊은 향미가 마치 따뜻한 약 기운처럼 지친 속을 부드럽게 감싸며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주는 월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논밭에서 구해온 이 여인은 그저 평범한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솜씨와 의술의 지식을 지닌 사람. 그는 월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아침 두 외로운 영혼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눈보라가 멎었지만 오두막을 감싼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민준의 기침 소리가 더욱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풀무처럼 쇳소리가 섞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오랜 한이 서린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처절하게 오두막을 울려 월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월은 민준이 잠든 사이 겹겹이 옷을 껴입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겨울산이었지만 궁에서 약초와 식재료를 다루던 월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의원 어이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던 지식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속 깊이 숨은 도라지뿌리, 눈을 이고 선 잣나무 가지, 바위에 붙은 마른 서기버섯, 그리고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산수유 열매까지 그녀에게 사는 거대한 약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약재가 아닌 지친 몸을 서서히 보호할 수 있는 순한 것들만 골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두막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월은 평범한 나물죽에도 말린 칡뿌리와 진피 말린 귤 껍질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돋울 뿐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세심했습니다. 불 조절 하나에도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그녀가 내미는 죽과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물 대신 둥글레와 생강, 대추를 밤새 달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자 곧 약이었고 무엇보다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민준의 기침이 하룻밤 사이에 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기침이 났지만 그 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주는 처음으로 기침 때문에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헬쑥했던 뺨의 어깨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니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책을 읽는 대신 묵묵히 불을 지피는 월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고된 노동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약초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그 손길은 세상의 어떤 비단결보다 고귀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지닌 지식의 깊이에 매번 놀랐습니다. 이토록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의술과 음식 솜씨는 그저 쫓겨난 궁녀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존중과 참아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월 또한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모 죄인의 자식과 쫓겨난 궁녀가 한 오두막에서 지낸다는 소문은 산을 내려간 나무꾼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현감 김씨의 귀에 들어가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요망한 것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풍기를 물랑케 한 부정한 남녀를 당장 잡아들여라. 현감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명분을 잡았다는 듯 지난번보다 더 많은 포졸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는 월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엮어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부수려 할 때였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으나 민주는 꼿꼿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형형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나으리 맹자께서 이르시길 측은지심 공인지심은 인인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것이 어찌 죄가 되며 은혜를 갚는 것을 어찌 부정하다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계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량한 백성을 겁박하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을 어지럽히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가 아닙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할 관리가 이리 늑대처럼 구시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꽃이 꽃한 선비의 기계로 현감의 죄를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민준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월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밭에서 떨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현감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포졸들의 칼끝 앞에서도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지금껏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신의 신이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만약 나으리께서 저의 은인이자 이 의로운 분에게 해를 가하려 하신다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 저작거리에서 북을 울릴 것입니다. 저의 억울함이 아니라 나으리께서 그동안 저지르신 폭정과 탐악을 만천하에 고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짠에 거둔 세금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흉년에 창고를 걸어 잠그고 쌀값을 올린 것이 누구인지 제가 똑똑히 고할 것입니다. 현감 김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패배감에 젖어 있던 선비의 날카로운 논리보다 죽은 듯이 침묵만 지키던 저 여인의 서슬퍼런 기세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모든 비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섣불리 죄인의 자식과 궁녀를 건드렸다가 되려 자신의 탐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이 요망한 것들이 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들이 산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려오기만 해봐라. 그는 상투적인 위협만 남긴 채 분에 못 이겨 황급히 포졸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월과 민주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굳건히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봄이 오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해빙이 아니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오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마을의 유일한 우물을 오염시켜 끔찍한 역병,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고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침 몇 번 놓아보다가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는 밤새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당이 구술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마을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간의 편견과 조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산 위에 그 여인이라면 민선비의 죽을 병을 고쳤다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출궁 궁녀가 아니라 약손이야. 산신령이 보낸 약손임이 틀림없어.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앞장서서 그토록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월의 오두막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오르다 시피했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앞에 이르러 땅에 머리를 밟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어른들은 다 죽어도 좋으니
저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월은 문을 열고 그 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감의 위협이 떠올라 무엇보다 이 무서운 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월희 씨, 당신이 가진 지식은 이런 때를 위해 하늘이 내린 것일지 모릅니다. 숨기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월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월은 가장 먼저 마을 우물을 살피고는 외쳤습니다. 이 물 때문입니다. 당장 이 물을 막으시오. 그리고 저 위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길어다 반드시 심리 밖에서부터 끓여서 쓰시오. 그녀는 궁에서 역병을 다루던 내의원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집집마다 흩어져 있지 마시오. 병자들은 한 곳에 모으고 쓴 쑥과 향나무를 태워 사방을 소독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민주는 월의 지시를 받아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아 환자들을 분류하고 약재를 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온 마을에 쓴 쑥 연기와 함께 쌉싸름한 약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월은 마을 안악들을 이끌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칡뿌리와 민들레, 질경이 등 지천에 널린 풀들을 약으로 썼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끓어오르는 솥을 지키며 약의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설사를 멈추고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갔던 촌장의 어린 손자가 가느다란 눈을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월과 민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수 없는 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은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월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김씨가 보낸 포졸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마을 장정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은인에게 손대려거든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그들은 밤마다 몰래 쌀과 땔감을 오두막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민심이 하늘의 뜻 텐심이라 했던가요? 월이 심은 선의의 씨앗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감 김씨의 분노는 역병이 잦아들자마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통제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한낱 쫓겨난 궁녀 따위를 은인이라 부르며 감싸는 것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난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여자가 여전히 그 비밀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아의 포졸들만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인근 고을의 왈패들과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흉악한 사냥꾼들까지 사병으로 긁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창뿐만 아니라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요량으로 횃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월과 민준을 그 오두막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고 잿더미 속에서 그토록 원하던 상자를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수십 개의 횃불이 모여 이룬 불길한 물결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스멀스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려는 듯 밤의 정적을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지만 몇몇 용감한 장정들은 몰래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오두막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상소문의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의 정성, 어린 간호로 그의 몸은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고 그의 정신은 불의를 목도한 선비의 분노로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탐관오리의 고발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거대한 음모의 뿌리를 향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워리 씨, 현감은 이 상소문 하나만으로는 멈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나무에 붙은 썩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 뒤에 버티고선 하늘을 가린 거대한 나무를 베어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월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판이 벌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 흙바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월의 손길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금은 보화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현감이 그토록 탐내던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비단천에 쌓인 검붉은 피로 물든 서신 한 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상궁마마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이기도 합니다. 월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박비가 자신의 소생을 원자로 세우기 위해 멀쩡하신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한 모든 음모와 증험이 마마님의 피로 적혀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암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 바로 영모, 김머 그 자체였습니다. 현감 김씨는 바로 그 박비의 수족이 되어 이 비밀을 아는 월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월이 씨, 이토록 무서운 것을 이토록 외로운 곳에서 홀로 지켜오셨구려. 월은 조용히 그 혈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선비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선비님의 가문을 구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서신을 민준의 손에 건네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준은 그 피 묻은 서신을 자신의 상소문과 함께 묶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오랜 벗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 근방을 은밀히 순찰 중인 암행어사 안희류 씨이십니다. 며칠 전 마을 사람 편에 몰래 서신을 보내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서 움직이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열어라. 이 역적의 자식놈아,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현감의 광기 어린 고함과 함께 오두막 문이 거칠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왈패들이 짐승처럼 웃으며 집을 둘러쌌습니다. 월과 민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왈패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바로 그 순간 멈추어라. 산 아래에서부터 쇳불 나팔 소리와 함께 수십 필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현감의 왈패들이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놈들이 감히 횃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갑옷과 날카로운 창끝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현감의 오합지졸 사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기강이 잡힌 중앙군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남루한 유생복장을 한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현감이 어둠 속에서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웬 미친 선비놈이 끼어들어. 그 순간 유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패, 임금의 명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벼락 같은 목소리에
산천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현감 김씨와 왈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사나리. 이게 어찌 된. 현감이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든 채 현감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현감. 네, 놈이 임금님의 눈을 속이고 굶주린 백성의 고혈을 빨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병까지 동원하여 무고한 백성을 해하려 하느냐. 내 죄가 실로 하늘에 닿았다. 어사는 민준이 내민 상소문과 월에 피 묻은 혈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내 놈이 역적 박비의 일파와 내통하며 저지른 반역의 증거가 있다. 내 놈의 목은 하나라도 모자랄 것이다. 어사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나라의 존벌레이자 역적의 무리들을 당장 모조리 결박하라. 왕의 군사들이 횃불을 든 왈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현감은 짐승처럼 끌려가며 월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금세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덮쳤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 피 묻은 서신은 즉시 한양으로 보내졌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세자를 해하려 한 박비의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비는 패서인이 되어 사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녀의 오라비를 비롯한 일파는 모두 참수되거나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또한 민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그의 충심을 기리며 죽은 뒤에 남아 벼슬을 돌려주고 영모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민준에게도 당장 한양으로 올라와 가문을 일으키고 벼슬을 받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잃어버린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 척박한 산골에서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가 가문의 재산을 되찾아 마을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윤허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마침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마을은 역병과 탐관오리의 상처를 딛고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두 사람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튼튼한 기둥이 될 소나무를 베어왔, 어떤 이는 황토를 이겨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 양지발은 곳에 작지만 견고한 한옥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생겼고 월은 그곳에 약초 대신 구수 한 장이 익어갈 장독대를 드렸습니다. 민주는 그 집에 매화서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처럼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낭낭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아침마다 산골짜기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은 더 이상 궁궐의 비싼 약재나 산의 진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텃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와 정성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뜨끈한 쌀밥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궁궐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출궁궁녀라는 불길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중과 마찬가지로 월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보살핌 속에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월과 민준 사이에도 옥동자 하나가 태어나 서당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서옥 앞마당에 심었던 어린 매화나무는 이제 제법 굵어져 해마다 이른 봄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할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월은 갓 걸음마를 뗀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자 월이 아이를 안아들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민준이 책에서 눈을 떼고 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깊은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봄 햇살처럼 환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책을 덮고 일어나 월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는 월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온갖 풍파를 겪어내느라 거칠어진 월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말없이 감쌌습니다. 월은 남편의 굳건한 온기를 느끼며 그의 어깨에 편안히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자신들을 축복하는 듯한 하얀 매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잎들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두 영혼의 고결한 사랑처럼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어느새 달이 중천에 훤히 떴네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높은 곳으로 드러나고 정의는 불과 같아서 반드시 어둠을 태우고 승리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월이가 목숨을 걸고 그 피 묻은 서신을 지켜냈듯이 민준 선비가 꺾이지 않는 붓을 들어 불의에 맞섰듯이 진실은 그것을 지키려는 굳은 용기와 희생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진정한 격각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그가 입은 화려한 비단 옷이나 머리에 쓴 높은 감투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저 혹독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제 향기를 준비하는 저 매화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피워내는 올곧은 마음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어서들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인적이 드문 숲 어귀에 월윷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흙벽은 매서운 가을바람을 다 막아주지 못해 틈새로 황소바람이 울부짖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방안을 밝히는 것은 깜박거리는 작은 등잔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월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깊은 시름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여인은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불을 다루는 손길은 물 흐르듯 섬세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소박하지만 더없이 정갈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흰 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무국,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을 무친 반찬뿐이었지만 그 솜씨는 분명 궁궐 수락안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 마주 앉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이내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출궁궁녀 출궁 공유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왕의 여자였으면서도 쫓겨났다는 사실은 이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그녀를 재앙의 상징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며칠 뒤 월은 말린 표고버섯과 약초를 담은 광주리를 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쌀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뻥튀기 소리, 다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하지만 월이 장터 어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잦아들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사람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주변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현감의 아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월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가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애써 말린 버섯과 약초가 흙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현감의 아내가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임금님을 모시던 몸이 쫓겨나서 이 꼴이라니. 쯧쯧. 감히 어느 면목으로 대낮에 장터를 활보하는 게야 재수 없게시리.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월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월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굽혀 흙이 묻은 약초를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꼬시곳한 허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붕을 떠나던 날 피로 맹세한 죽음보다 무거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은 마지막 남은 약초 한 줌을 광주리에 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뒤로 바람의 결이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곡식을 말리는 가을의 스산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의 칼날 같은 바람이 산골짜기를 울부짖으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김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이 흙바닥에서 묵묵히 약초를 줍던 그 꼿꼿하면서도 기이한 침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필시, 필시, 그년이로구나. 그는 이 말을 쳤습니다. 몇 달 전 한양의 높은 분, 바로 박비의 오라비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찾던 사라진 궁녀의 인상착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 궁녀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박비의 무서운 비밀을 안고 도망쳤다는 흉흉한 소문이 그의 귀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현감 김씨는 본시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습니다. 만약 월이 그 궁녀가 막 박비의 약점을 쥔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 바치는 날엔 정승 판서 자리도 꿈이 아닐 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온 산천이 하얗게 얼어붙을 듯 첫눈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쾅쾅쾅 얼어붙은 밤 공기를 찢는 거친 소리가 월의 적막한 초가를 뒤흔들었습니다. 놀란 월이 문을 열기도 전에 문짝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차가운 눈보라와 함께 현감 김씨가 험악한 인상의 포졸들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년이 이 외딴 곳에 숨어 불온한 자들과 내통한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현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짐승처럼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을 마구잡이로 뒤엎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깨지고 애써 말려둔 약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궁이에 남아있던 온기마저 차가운 외풍에 금세 식어버렸고 방 안은 흙먼지와
볏짚 부스러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월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아궁이 뒤 흙벽 틈새에 숨겨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나으리,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현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그가 상자를 빼앗아 거칠게 열었지만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낡은 비단 천 조각에 싼 작은 나무패 하나와 빛바랜 서신 한 통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재물은 어디에 숨겼느냐. 현감이 월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이 재물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월은 대답 대신 그를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현감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그는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이 요망한 것 감히 관할을 능멸해 여봐라. 이 집은 당장 폐쇄한다. 풍기를 물랑케 한 이 여자를 지금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 포졸들은 월을 마당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버선발로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월은 그 와중에도 포졸이 바닥에 던진 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돌아가신 상궁마마와의 마지막 약조였습니다. 나으리, 날씨가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제발. 월이 애원했지만 현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 바아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꽝.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그 위로 관아의 봉인이 나붙었습니다. 월은 순식간에 마지막 남은 거처마저 잃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마치 온 세상이 그녀를 삼켜버리려는 듯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울부짖는 눈의 감옥이었습니다. 월은 오직 작은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산 위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이미 현감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눈은 월의 얇은 명주 저고리를 금세 적시고 얼려버렸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된 듯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넘기던 상궁마마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님, 약조를 지키지 못. 그의 의식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눈밭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평온한 죽음의 순간 희미하게 꺼져가는 시야 속으로 웬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군가 자신의 낡았지만 따뜻한 솜도포를 벗어 월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보시오. 낯설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월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몹시 가난하고 헬쑥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칠흑같이 맑고 고든 한선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을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닿습니다. 선비는 눈보라를 뚫고 산 위쪽 더 깊은 곳을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은 그의 등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묵향기를 맡으며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월을 데려간 곳은 산중턱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외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하게 온기가 돌았습니다. 방 안은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차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묵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가난한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가문의 영모,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숨어 지내며 오직 그를 읽고 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을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자신의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뜨거운 생강차를 끓여 내밀었습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마시고 속을 데우시오. 그는 월의 행색이나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혹한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사심이나 호기심도 없었기에 월은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월은 뜨거운 찻잔을 든 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서 받아보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화로에 마른 나뭇가지를 더 넣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막이 넘어 옆방에서 민준의 거칠고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의 고통스러운 기침이었습니다. 월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자신을 간호하느라 민준의 병세가 악화된 듯 했습니다. 민준의 부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구석에 놓인 마른 산나물과 바닥을 보이는 쌀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민준이 벗어둔 도포가 흠뻑 젖어 얼어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다시금 바빠졌습니다. 궁에서 배운 의학과 약선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눈을 헤치고 처마 밑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말라붙은 약초 몇 가지를 더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 오두막 안에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기롭고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 죽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침 소리에 잠이 깬 민주는 멍하니 월이 내민 죽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물죽인 줄 알았는데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혀끝을 감도는 복잡하고도 깊은 향미가 마치 따뜻한 약 기운처럼 지친 속을 부드럽게 감싸며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주는 월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논밭에서 구해온 이 여인은 그저 평범한 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고귀한 솜씨와 의술의 지식을 지닌 사람. 그는 월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아침 두 외로운 영혼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눈보라가 멎었지만 오두막을 감싼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민준의 기침 소리가 더욱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풀무처럼 쇳소리가 섞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오랜 한이 서린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처절하게 오두막을 울려 월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월은 민준이 잠든 사이 겹겹이 옷을 껴입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겨울산이었지만 궁에서 약초와 식재료를 다루던 월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내의원 어이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던 지식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속 깊이 숨은 도라지 뿌리, 눈을 이고 선 잣나무 가지, 바위에 붙은 마른 서기버섯, 그리고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린 붉은 산수유 열매까지 그녀에게 사는 거대한 약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약재가 아닌 지친 몸을 서서히 보호할 수 있는 순한 것들만 골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날부터 오두막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월은 평범한 나물죽에도 말린 칡뿌리와 진피 말린 귤 껍질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을 돋울 뿐 아니라 속을 따뜻하게 데우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세심했습니다. 불 조절 하나에도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묵묵히 그녀가 내미는 죽과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물 대신 둥글레와 생강, 대추를 밤새 달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음식이자 곧 약이었고 무엇보다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민준의 기침이 하룻밤 사이에 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기침이 났지만 그 소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주는 처음으로 기침 때문에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헬쑥했던 뺨의 어깨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니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책을 읽는 대신 묵묵히 불을 지피는 월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고된 노동에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약초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그 손길은 세상의 어떤 비단결보다 고귀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지닌 지식의 깊이에 매번 놀랐습니다. 이토록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의술과 음식 솜씨는 그저 쫓겨난 궁녀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존중과 참아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월 또한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기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더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모 죄인의 자식과 쫓겨난 궁녀가 한 오두막에서 지낸다는 소문은 산을 내려간 나무꾼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현감 김씨의 귀에 들어가기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요망한 것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나. 풍기를 물랑케 한 부정한 남녀를 당장 잡아들여라. 현감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명분을 잡았다는 듯 지난번보다 더 많은 포졸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는 월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을 엮어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부수려 할 때였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으나 민주는 꼿꼿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형형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나으리 맹자께서 이르시길 측은지심 공인지심은 인인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것이 어찌 죄가 되며 은혜를 갚는 것을 어찌 부정하다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계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선량한 백성을 겁박하 사사로운 감정으로 법을 어지럽히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가 아닙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할 관리가 이리 늑대처럼 구시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꽃이 꽃한 선비의 기계로 현감의 죄를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민준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월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밭에서 떨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현감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포졸들의 칼끝 앞에서도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지금껏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켜야 할 신의 신이 때문이었습니다. 허나 만약 나으리께서 저의 은인이자 이 의로운 분에게
해를 가하려 하신다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 저작거리에서 북을 울릴 것입니다. 저의 억울함이 아니라 나으리께서 그동안 저지르신 폭정과 탐악을 만천하에 고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짠에 거둔 세금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흉년에 창고를 걸어 잠그고 쌀값을 올린 것이 누구인지 제가 똑똑히 고할 것입니다. 현감 김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패배감에 젖어 있던 선비의 날카로운 논리보다 죽은 듯이 침묵만 지키던 저 여인의 서슬퍼런 기세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의 모든 비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섣불리 죄인의 자식과 궁녀를 건드렸다가 되려 자신의 탐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이 요망한 것들이 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들이 산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려오기만 해봐라. 그는 상투적인 위협만 남긴 채 분에 못 이겨 황급히 포졸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월과 민주는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굳건히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봄이 오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해빙이 아니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오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마을의 유일한 우물을 오염시켜 끔찍한 역병,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하고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침 몇 번 놓아보다가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는 밤새 몰래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당이 구술했지만 죽어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날마다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마을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간의 편견과 조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산 위에 그 여인이라면 민선비의 죽을 병을 고쳤다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출궁 궁녀가 아니라 약손이야. 산신령이 보낸 약손임이 틀림없어.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앞장서서 그토록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월의 오두막을 향해 무릎으로 기어오르다 시피했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앞에 이르러 땅에 머리를 밟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어른들은 다 죽어도 좋으니 저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월은 문을 열고 그 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감의 위협이 떠올라 무엇보다 이 무서운 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월희 씨, 당신이 가진 지식은 이런 때를 위해 하늘이 내린 것일지 모릅니다. 숨기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월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이미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월은 가장 먼저 마을 우물을 살피고는 외쳤습니다. 이 물 때문입니다. 당장 이 물을 막으시오. 그리고 저 위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을 길어다 반드시 심리 밖에서부터 끓여서 쓰시오. 그녀는 궁에서 역병을 다루던 내의원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집집마다 흩어져 있지 마시오. 병자들은 한 곳에 모으고 쓴 쑥과 향나무를 태워 사방을 소독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민주는 월의 지시를 받아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아 환자들을 분류하고 약재를 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온 마을에 쓴 쑥 연기와 함께 쌉싸름한 약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월은 마을 안악들을 이끌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이 부족했지만 그녀는 칡뿌리와 민들레, 질경이 등 지천에 널린 풀들을 약으로 썼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끓어오르는 솥을 지키며 약의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설사를 멈추고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갔던 촌장의 어린 손자가 가느다란 눈을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월과 민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수 없는 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은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월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감 김씨가 보낸 포졸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마을 장정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은인에게 손대려거든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그들은 밤마다 몰래 쌀과 땔감을 오두막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민심이 하늘의 뜻 텐심이라 했던가요? 월이 심은 선의의 씨앗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감 김씨의 분노는 역병이 잦아들자마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써 통제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한낱 쫓겨난 궁녀 따위를 은인이라 부르며 감싸는 것에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난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여자가 여전히 그 비밀 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아의 포졸들만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제를 털어 인근 고을의 왈패들과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흉악한 사냥꾼들까지 사병으로 긁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창뿐만 아니라 집을 통째로 태워버릴 요량으로 횃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더 이상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월과 민준을 그 오두막과 함께 잿더미로 만들고 잿더미 속에서 그토록 원하던 상자를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수십 개의 횃불이 모여 이룬 불길한 물결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스멀스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려는 듯 밤의 정적을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지만 몇몇 용감한 장정들은 몰래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오두막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며칠간 밤잠을 설쳐가며 완성한 상소문의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월의 정성, 어린 간호로 그의 몸은 예전의 기력을 되찾았고 그의 정신은 불의를 목도한 선비의 분노로 강철처럼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탐관오리의 고발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거대한 음모의 뿌리를 향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월희 씨, 현감은 이 상소문 하나만으로는 멈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나무에 붙은 썩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 뒤에 버티고선 하늘을 가린 거대한 나무를 베어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월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판이 벌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구석 흙바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월의 손길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금은 보화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현감이 그토록 탐내던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비단천에 쌓인 검붉은 피로 물든 서신 한 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상궁마마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이기도 합니다. 월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박비가 자신의 소생을 원자로 세우기 위해 멀쩡하신 세자 저하를 해하려 한 모든 음모와 증험이 마마님의 피로 적혀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암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 바로 영모, 깅머 그 자체였습니다. 현감 김씨는 바로 그 박비의 수족이 되어 이 비밀을 아는 월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월이 씨, 이토록 무서운 것을 이토록 외로운 곳에서 홀로 지켜오셨구려. 월은 조용히 그 혈서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선비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선비님의 가문을 구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가 서신을 민준의 손에 건네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준은 그 피 묻은 서신을 자신의 상소문과 함께 묶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오랜 벗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 근방을 은밀히 순찰 중인 암행어사 안희유 씨이십니다. 며칠 전 마을 사람 편에 몰래 서신을 보내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서 움직이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열어라. 이 역적의 자식놈아,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현감의 광기 어린 고함과 함께 오두막 문이 거칠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왈패들이 짐승처럼 웃으며 집을 둘러쌌습니다. 월과 민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왈패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던 바로 그 순간 멈추어라. 산 아래에서부터 쇳불 나팔 소리와 함께 수십 필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현감의 왈패들이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놈들이 감히 횃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갑옷과 날카로운 창끝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현감의 오합지졸 사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기강이 잡힌 중앙군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남루한 유생복장을 한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현감이 어둠 속에서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웬 미친 선비놈이 끼어들어. 그 순간 유생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세 마리의 말이 새겨진 둥근 패, 임금의 명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벼락 같은 목소리에 산천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현감 김씨와 왈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사나리. 이게 어찌 된. 현감이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든 채 현감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현감. 네, 놈이 임금님의 눈을 속이고 굶주린 백성의 고혈을 빨아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병까지 동원하여 무고한 백성을 해하려 하느냐. 내 죄가 실로 하늘에 닿았다. 어사는 민준이 내민 상소문과 월에 피 묻은 혈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내 놈이 역적 박비의 일파와 내통하며 저지른 반역의 증거가 있다. 내 놈의 목은 하나라도 모자랄 것이다. 어사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나라의 존벌레이자 역적의 무리들을 당장 모조리 결박하라. 왕의 군사들이 횃불을 든 왈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현감은 짐승처럼 끌려가며 월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소리는 금세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덮쳤던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 피 묻은 서신은 즉시 한양으로 보내졌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히 세자를 해하려 한 박비의 음모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비는 패서인이 되어 사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녀의 오라비를 비롯한 일파는 모두 참수되거나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또한 민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그의 충심을 기리며 죽은 뒤에 남아 벼슬을 돌려주고 영모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민준에게도 당장 한양으로 올라와 가문을 일으키고 벼슬을 받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벼슬이나 잃어버린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 척박한 산골에서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가 가문의 재산을 되찾아 마을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윤허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마침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마을은 역병과 탐관오리의 상처를 딛고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두 사람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이는 튼튼한 기둥이 될 소나무를 베어왔, 어떤 이는 황토를 이겨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입가에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산 중턱, 양지발은 곳에 작지만 견고한 한옥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생겼고 월은 그곳에 약초 대신 구수 한 장이 익어갈 장독대를 드렸습니다. 민주는 그 집에 매화서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매화처럼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낭낭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아침마다 산골짜기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은 더 이상 궁궐의 비싼 약재나 산의 진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텃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와 정성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뜨끈한 쌀밥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궁궐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출궁궁녀라는 불길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중과 마찬가지로 월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씨는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보살핌 속에 마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월과 민준 사이에도 옥동자 하나가 태어나 서당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서옥 앞마당에 심었던 어린 매화나무는 이제 제법 굵어져 해마다 이른 봄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할 듯 눈부신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월은 갓 걸음마를 뗀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듯 비틀거리자 월이 아이를 안아들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에 민준이 책에서 눈을 떼고 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깊은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봄 햇살처럼 환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책을 덮고 일어나 월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는 월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온갖 풍파를 겪어내느라 거칠어진 월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말없이 감쌌습니다. 월은 남편의 굳건한 온기를 느끼며 그의 어깨에 편안히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자신들을 축복하는 듯한 하얀 매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잎들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두 영혼의 고결한 사랑처럼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향기로웠습니다. 아,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어느새 달이 중천에 훤히 떴네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진실은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높은 곳으로 드러나고 정의는 불과 같아서 반드시 어둠을 태우고 승리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월이가 목숨을 걸고 그 피 묻은 서신을 지켜냈듯이 민준 선비가 꺾이지 않는 붓을 들어 불의에 맞섰듯이 진실은 그것을 지키려는 굳은 용기와 희생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진정한 격각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그가 입은 화려한 비단 옷이나 머리에 쓴 높은 감투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저 혹독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제 향기를 준비하는 저 매화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피워내는 올곧은 마음씨,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어서들 주무세요.